이거보다 조금 더 밀고 나간 게 이제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철학자인데 데이빗 휴미도 이제 경험론자도. 그러니까 데이빗 휴미도 주체의 실체성을 불인정했어요. 이거는 럭크하고 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실체를 부정한 겁니다. 그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 이성, 판단 능력 이런 것이 하나의 인상이나 관념의 다발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햇빛에서 이렇게 비추면 사과의 모습이 빨갛게 보이죠, 그죠? 그 둥글게 보이고 이것이 인간이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사과는 빨갛구나, 사과는 둥글구나 이런 인상이 생기죠, 그죠? 이런 인상이 기억이나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식 능력, 그러니까 아까 이제 로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성이라고 그랬죠. 지성의 능력 이런 것들 우리의 사유 능력으로 이걸 아 사과구나 이렇게 관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념은 그 인상을 기억이나 결합으로 그 결합시켜서 만들어진 하나의 2차적인 존재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인상과 관념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결국 우리의 사유 능력이다.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상과 관념의 다발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원래부터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상과 관념의 다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으로 본 거죠. 주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렇게 우리 자신이 형성되고 그걸로 세상을 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륙의 독일의 데카르트하고 영국의 이런 경험론자들하고 그 상당한 이제 논쟁, 이 모델링 주체에 대한 관점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대 철학의 시작이 인간은 주체다, 그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봤던 건데 영국 사람 그 경험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주체성이 지금 무산되고 있잖아요.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학이 이제 어떤 회의주의로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통일된 그 동일자가 없는 거죠.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철학이 좀 위기에 빠졌는데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이 경험론과 그 데카르트의 관념론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물론 경험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우리가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데는 지각에 의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얻는 지식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주체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성 판단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선험적 주체가 있다. 그래서 형식을 봐야 된다. 그 사물을 인식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 그 어떤 방법 이거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 방법은 선험적으로 즉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처럼 우리 의식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식으로 봤는데요. 선험적 감성 형식, 즉 그러니까 사물에서 어떤 현상을 지각할 때, 그죠? 감성에 의해서 경험을 할 때 이런 선험적 감성 형식이 작용을 한다.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형식은 굳이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재적으로 알고 있다. 원래부터. 그죠? 공간 개념을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그
사물을 관찰하고 지각을 할 때 시간과 공간 개념은 원래부터 가지고 감성에 의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성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의 결과물들, 이제 아까 뭐 데이비드 휴무로 본다면 인상 뭐 이런 거죠. 예. 그 지각, 그 인상, 그 지각한 그 결과, 기억 이런 것들이 지성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내린다. 근데 그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능력이죠. 지성에 의한 판단을 할 때 작용하는 게 바로 선험적 지성의 형식인데, 이것도 경험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간이면 갖고 있는 12가지 그 판단 기준이 있다. 이제 범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여기 보면 이제 범주를 물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조금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칸트의 그 범주는 12가지인데 그 그룹을 한다면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겠죠. 양, 즉 하나냐, 여러 개냐, 전체를 가리키는 거냐,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 뭐 실제냐, 부정이냐, 제한이냐, 뭐 이런 그 성질의 범주를 가지고 있고, 또 관계의 범주, 그러니까 실체냐, 속성이냐, 또는 원인이냐, 결과냐, 또는 그 관계가 상호, 그 주고받는 인터랙션, 그 상호 관계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거 뭐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우리 인식 의식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상, 그러니까 가능한가, 뭐 현존하는 거냐, 없는 거냐, 필연이냐, 우연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들은 그 선험적 지성 형식으로서 우리 그가 원래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즉 이 선험적 주체라고 하는 선험적 감성 형식과 지성 형식은 요건 데카르트의 본유관념과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물을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해서, 감성에 의한 능력으로 인식을 해서 그 지식의 소재를 얻어내는 것, 이거는 경험론자들의 생각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칸트의 모델은 통합 모델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용어가 좀 눈에 띌 텐데요. 이렇게 외부 세계에서 우리 뇌로, 우리의 의식 세계로 들어오는 그 지각 능력, 그걸 이제 감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지각에 의해서 형성된 인상이나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했죠. 그죠? understanding. 그 지성에 의한 판단은 크게 보면 2가지, 종합 판단과 이제 분석 판단,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칸트의 용어인데요. 그 종합 판단은 뭔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총각은 키가 크다. 근데 가서 재봐야 알죠. 큰지 작은지.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분석 판단은 굳이 검증하지 않더라도,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그 논리적으로 그냥 그게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을 분석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프리오리,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각은 미혼 남자다. 이건 뭐 그 주어 안에 이미 수로가 들어있죠. 삼각형은 각이 3개다. 이런 말은 사실 하나마나 한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문장은 성립되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이런 걸 분석 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문장 속에, 주어 속에 수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 이런 걸 이제 분석 판단이라고 하고, 그 총각이 키가 작다 크다, 또 그 사람은 이쁘다, 뭐 못생겼다, 이런 주장들은 검증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검증을 하고 그때 가서 내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그 감성에 의해서 사물로부터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인상 정보를 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리의 지식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감성, 지성, 이성. 그 이성은 그 원리를 통합하는 능력,
우리 뇌에. 그런 걸 이제 이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이성의 능력을 이제 칸트의 그 유명한 책이 세 권이 있잖아요.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뭐 그 실천 이성 비판. 그 얘기인가요? 실천 이성 비판 또 뭐죠? 판단력 비판. 네,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유명한 책 순수 이성 비판. 저는 이 책을 대학교 다닐 때 읽고서는 그 한 3분의 1도 못 읽고 그냥 덮어버리고 한 20, 30년 지나서 상당히 한 40대 후반에 이 책을 다시 봤어요. 정말 그 어려운 책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읽어보면 꽤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에 이제 그 순수이성 비판, 그러니까 순수이성이라는 것이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 그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본유관념하고 통하는 거죠. 그게 순수이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성이 아니라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이성, 그게 본유관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순수 이성이 이렇게 지식을 종합하고 통일시키는 원리를 통일시키는 이런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때로는 그런 이성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거죠. 어찌 보면 데카르트는 그 본유관념, 우리 순수 이성을 가지고 뭐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 즉 신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옳다라고 했는데 이율배반적인 그 주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이 우리의 순수 이성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려면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의 세계를 원래부터 있었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판단 능력에 의해서 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적 배반의 대표적인 게 시간과 공간 문제죠. 그건 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과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는 이제 빅뱅 이론으로서 137억 년 이전에 지구가 탄생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빅뱅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러면 시간이 없었느냐? 시간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인데 그게 시간의 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이전에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끝이 없는 논쟁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는 누구냐? 그럼 부모의 부모는 또 누구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조상을 이제 끝까지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은 누군가 최초의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2부의 7달들 그 아프리카에서 뭐 인류가 탄생했다 이런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7명의 최초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서 DNA 검사를 해보면은 7명으로 압축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 7명을 낳은 사람은 또 누구냐? 그리고 그 부모를 또 누군가 또 낳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계속 역추적을 하다 보면은 항상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주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멀건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별이 떠 있나 그러면 조금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그 지구를 둘러싼 태양계 그 바깥은 또 그 뭐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러면 그 우주도 어딘가는 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우주를 또 둘러싼 또 바깥에 어떤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 끝이 없는 거죠. 이게 무한하다고 하는 게 말은 쉬운데 막상 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려면은 두려울 때까지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죠. 과연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이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한하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이런 도저히 우리의 그
인식 능력으로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과학 기술이나 이런 거로는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최종 해결 방안이 그 신의 세계를 요청한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선험적 종합 판단. 그러니까 선험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진리인 것. 그죠? 근데 종합 판단은 어때요? 주어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어에 주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리인 것. 분명하게 꼭 경험하고 검증하지 않더라도 진리인 것. 이런 거를 찾아낸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인간의 능력이다. 그게 이제 진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로서 이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럼 삼각형에는 180도라는 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세 각을 가진 도형이다. 이거는 이미 주어 속에 수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분석 판단이 되죠. 그죠? 근데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건 어떻게 해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주죠. 그러니까 종합 판단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얻습니다. 근데 분석 판단은 그냥 토톨로지,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맞는데 우리가 새로 얻는 게 없죠. 그냥 당연한 거를 그냥 인식할 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칸트가 추구했던 거는 굳이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옳은 것. 그러면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진리다. 그게 이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데카르트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이 수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은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칸트에 의해서 전개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 자본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사람 대단한 인물이죠. 이 마르크스는 우리 인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멈춰 있는 불변 고정의 존재가 아니다. 즉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하는 과정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 그냥 생각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몸소 뭔가를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실천 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사회적 맥락과 우리가 살아온 역사, 그죠? 우리가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그 우리 조상들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겪어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온 어떤 문화적 그 유전자가 있죠. 그 이제 밈이라고도 하는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그랬나요? 그 밈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 이 생체 조직의 DNA처럼 문화 안에도 뭔가 그 유전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전달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 이게 역사 속에 나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주체다. 그죠?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내가 현재 이까지 그 이전의 조상들이 겪어온 어떤 역사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것이 나라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사회, 어떤 역사를 살아온 그 중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결론적으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즉 실체가 아니라 실천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으로 그 형성된 하나의 결과물이 시주체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 데카르트가 본유관념이라 해서 우리는 타고난 어떤 이성의 능력이 있다, 판단,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 경험론자들에 의해서 그런 거 있더라도 그건 백지였을 거고,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 주장을 했었고, 이걸 이제 통합해가지고 칸트는 그 어느 정도 우리의 내재된 그 타고난 어떤 형식적 판단 능력, 판단 형식이 있다. 감성, 즉 외부 사물에서 지각을 할 때도 그게 작동을 하고, 특히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인식하는 능력에서는 원래 그건 타고난 거다. 그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12가지 어떤 범주 판단 능력, 이제 지성이 작동하는 과정에도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마르크스는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 이런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라는 존재는 실천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갖고 태어난 게 없다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은 경험론자들하고도 이제 유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